싸. 거친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가냘픈 손가락이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톡, 토독, 잠자리에 누웠던 순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산 밑 외딴 초가집, 이 비를 뚫고 찾아올 손님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순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낡은 등불을 켜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빛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늦은 밤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덜커덩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온몸이 물에 홀딱 젖은 여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여인의 눈동자는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젖은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순이는 낯선 여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을 들인 것이 어떤 일을 부를지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운 손은 순이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릿하게 했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빈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기듯 도망쳐온 한 여인과 가진 것은 없어도 내어줄 줄 아는 순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석 달 뒤 그 여인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순이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숨겨준 여인이 누구인지 짐작이나 했을까요? 간밤에 퍼붓던 비는 새벽 무렵에야 멈췄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순이는 방 한쪽에 웅크리고 잠이 든 누군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밤에 집안에 들인 낯선 여인이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매캐한 등잔 기름 냄새 사이로 여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쓰러운 순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어디를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푹 자두시구려. 치익. 매운 연기가 가득한 부엌에서 순이는 아침마다 눈물을 훔치며 불을 지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열해. 순이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허름한 초가집과 앙상하게 마른 몸, 그리고 알아누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은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손톱 밑은 바느질 일을 하느라 늘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힘겨운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묽은 미음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도 장터에 가는 게야? 순이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다 해둔 바느질감이 꽤 많아서 품삯을 넉넉히 받을 것 같아요. 오는 길에 약재도 좀 사올게요. 순이는 젠 발걸음을 놀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부잣집 안주인에게 밤을 새워 지은 옷을 내밀자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며 비단 옷을 구겼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바느질 끝이 이게 뭐람? 흙먼지 냄새가 배어서 입지도 못하겠구먼. 품삯은 절반만 가져가게. 순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눈이 침침해지도록 등잔불 밑에서 정성을 다한 옷이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툭 솟아올랐습니다. 목 끝까지 이건 너무하십니다라는 말이 차올랐지만
순이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든 순이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순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깨끗하게 해오겠습니다. 또 맡겨주세요. 품삯 몇 푼을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시장 사람들은 순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저 순이네 좀 봐. 남편 복도 없지, 자식 복도 없지.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고,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을 텐데 무슨 낙으로 사나 몰라. 순이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던 중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시어머니의 버선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안쓰러움 가득한 어조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참으면 병이 난다. 울고 싶을 땐 소리내서 울어도 돼. 순이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매만졌습니다. 순이는 텅 빈 부엌 바닥에 앉아 차가운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달그락, 빈 그릇이 바닥을 굴러다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이는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마른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순이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찬물로 배를 채우며 노을을 바라보던 순이는 문득 방 안에서 들려온 작은 뒤척임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순이는 젖은 몸을 씻지도 못한 채 쓰러지듯 잠들었던 여인을 떠올리고 아차 싶었습니다. 순이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내려놓으며 여인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여인이 당황한 듯 몸을 움츠리자 순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라게 했나 보네요. 비 맞고 자서 몸이 으슬으슬할 텐데 따스운 물로 얼굴이라도 좀 씻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하면 한결 나을 거예요. 여인은 쭈뼛거리며 대야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여인이 젖은 옷소매를 여몄습니다. 찰박찰박 물을 적시는 여인의 손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귀한 비단을 다루듯 더없이 정갈했습니다. 순이는 그만 넋을 잃고 여인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흙 한번 만져본 적 없는 듯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살결은 비단보다 더 고왔습니다. 여인이 젖은 머리카락을 넘기자 등잔불 밑으로 뽀얀 이마와 호수처럼 맑은 눈매가 드러났습니다. 지치고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숨길 수 없는 귀티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신기한 구경이라도 하듯 눈을 크게 뜨고 여인의 얼굴을 살피는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이 귀해 보이는 여인이 어쩌다 이 험한 산골까지 흘러들어왔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나 어쩜 이리 고우실까. 근데 대관절 어디서 오시는 길인데 이 험한 산길을 혼자 넘어오셨대요? 밤새 산짐승이라도 만났으면 어쩔 뻔했누. 천지신명이 도왔네요. 여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여인의 속눈썹 위로 맺혀있던 물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무언가 커다란 사연을 삼킨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순이는 여인이 곤란해하는 것을 눈치채고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주책맞게 꼬치꼬치 캐물었네요. 미안해하지 마셔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임금님 앞에서도 말 못할 속사정 하나쯤은 다 품고 사는 법이지 뭐. 안 그래요? 순이는 넙대대한 손으로 제 무릎을 탁 치더니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 이름은 순이라고 해요. 이래봬도 이 동네서 제일 까는 바느질쟁이지요. 기왕 우리 집까지 찾아온 인연인데 맘 푹 놓고 지내셔요. 나도 어머님이랑 둘이서만 적적했는데 요렇게 고운 손님이 오니까 집안이 다 환해지는 것 같네요. 다독이는 듯한 말투로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순이는 여인의 젖은 옷가지를 챙겨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솥에 쌀을 씻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그릇과 따뜻한 된장국이 여인 앞에 놓였습니다. 여인은 숟가락을 드는 품조차 남달랐습니다. 허겁지겁 배를 채울 법도 한데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밥을 씹는 모습은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문득 자신이 차린 소박한 밥상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 아닐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순이가 말했습니다. 찬이 없어서 어째요? 장에 나가야 뭐라도 좀 사올 텐데 우선은 요걸로 속 좀 달래봐요.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여인은 숟가락을 멈추고 순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느리게 하지만 눈부시게 맑은 미소가 여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여인이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따뜻하고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밥은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여인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젓더니 다시 밥을 한 술 크게 떴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여인은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밥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씨가 낮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순이가 다가가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자 박씨가 순이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 눈은 어두워도 사람 보는 눈은 살아있다. 저 여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손등이며 말투며 평생 흙바닥 한번 안 굴러본 사람의 것이야. 예사롭지 않은 사람 같으니 잘 보살펴 주거라. 오랜 세월을 살아온 눈에만 보이는 것을 말해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한쪽에서 여인이 낡은 비단 조각이 삐져나온 작은 짐꾸러미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의 옷소매 사이로 언뜻 보이는 비단 조각이 등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깊은 밤 여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여 순이는 차마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순이가 여인의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습니다. 순이는 여인의 떨리는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다정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기,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편하게 부를 이름 하나만 알려주면 좋겠는데. 여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순이는 그 이름이 마음에 쏙 든다는 듯 무릎을 쳤습니다.
정희, 이름도 참 곱네요. 정희 동생, 이제부터 나를 언니라 생각해요. 어떻게 이 깊은 산골까지 오게 됐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순이는 그 이름이 마음에 쏙 든다는 듯 무릎을 쳤습니다. 정희, 이름도 참 곱네요. 정희 동생, 이제부터 나를 언니라 생각해요. 어떻게 이 깊은 산골까지 오게 됐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순이는 여인의 맑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참기만 하면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병이 난다고요. 그러니 여기서는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사방이 산이라 누가 듣지도 못해요. 실컷 울고 나면 다시 일어설 기운도 나는 법이지요. 순이의 손길이 정희의 어깨를 토닥토닥 매만졌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제는 비가 왔으니 내일은 또 쨍하고 해가 뜰지요.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계셔요. 내가 이순이 언니가 지켜줄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희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툭 터지듯 터져나오며 정희는 순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오열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보지 못한 채 외롭게 버텨온 무게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정희의 등을 가만가만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 울고 싶을 땐 이렇게 소리내서 울어야지. 울고 나면 또 사라지는 거지. 톡, 토독. 남은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하나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여인의 숨소리와 흐느낌이 고요한 방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순이는 정희의 젖은 어깨가 진정될 때까지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정희의 발치에 이불을 여며주며 순이는 가늘게 떨리는 정희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웃자. 웃으면 복이 온댔어. 순이야, 힘을 내야지.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꼭 있을 거요. 문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와 알싸한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바스락. 순이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밤새 뒤척인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요. 그런데 마당을 본 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낙엽은 간데없고 마당은 빗자루질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만큼 정갈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담벼락 아래에는 삐뚤빼뚤 제멋대로 굴러다니던 장작들이 자로 잰 듯 반듯하게 쌓여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의아한 마음으로 부엌 문을 열자 기분 좋은 온기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희가 솥 앞에 쪼그려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정희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 화사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정희가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제 장터 다녀오시느라 고단해 보이시기에 제가 불을 좀 미리 지펴 놓았습니다. 물이 곧 끓으니 세수부터 하셔요. 순이는 어안이 벙벙하여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정희 동생. 이 귀한 손에 재를 다 묻히고 어찌 이리 고된 일을 했누? 험한 일은 이순이 언니가 다 할 테니
동생은 그냥 방에서 쉬라니까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해? 정희는 대답 대신 가늘고 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하얀 손가락 끝에는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순이는 정희가 건네준 저고리를 받아들다 안쪽 주머니에서 툭 떨어진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연꽃 무늬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물건일까?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여염집에서는 구경조차 못할 귀물이었습니다. 순이는 정희가 당황할까 싶어 못 본 척 그것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대관절 이 동생은 누굴까 하는 질문이 잊힐만 하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아침을 차려 먹고 두 여인은 시어머니 박 씨의 약을 다리기 위해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약탕기를 다루는 솜씨가 참으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부채질 하나에도 절도가 있었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정성껏 모셔온 사람 같았지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정희야. 내 손길이 닿으니 약탕기에서 나는 냄새조차 향기롭구나. 비록 내 눈은 이 모양이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깊고 귀한지는 다 느껴지는구나.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별씀을요. 순이 언니가 정성으로 구해온 약재인걸요. 제가 하는 건 그저 불을 지키는 일뿐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초가집 마당으로 솔솔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정희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밤새 눈을 비비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한 보자기와 수건들을 내놓았지만 장터 상인은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순이네. 요즘 세상에 이런 투박한 바느질을 누가 사가겠어? 땀수도 삐뚤빼뚤하고 영 형편없구먼. 오늘은 품값의 절반밖에 못 주겠네. 싫으면 관두든가. 순이는 억울함에 목끝까지 말이 차올랐습니다. 쌀 한 대 살 돈도 부족한 처지에 절반이라니요. 하지만 순이는 오늘도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상인이 내미는 푼돈을 받아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요. 내일은 더 잘해올게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정희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쥔 채 상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차가운 기운이 정희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가 조용히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왜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언니가 밤잠 설쳐가며 지은 건데 저런 헐값에 팔릴 물건이 아닌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순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정희야, 나 같은 과부가 장터에서 큰 소리 내봤자 비웃음만 사지 뭐겠니? 남편 가고 나서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인생이란다. 억울한 일이야 살면서 한두 번이었겠어.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정희에게서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됩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에는 작은 등잔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순이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야,
내 팔자가 참 기구하지? 우리 서방님 갈 때 말이다. 돈이 없어서 약 한 사발 제대로 못 써보고 보냈어. 그게 평생 한이 되어 가슴에 박혔단다. 사람들이 과부 팔자 뒤웅박 팔자라며 손가락질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어. 내가 울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지키겠니? 그래서 속이 타 들어가도 그래, 웃자. 웃으면 복이 온다 소리치며 버텼지. 순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상인 놈한테 무시당하고 나니까 참았던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들다고, 나도 수고했다고 누가 한 번만 말해줬으면 싶더라고. 순이의 서러운 고백이 이어질수록 정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순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자신도 말 못할 거대한 풍파를 겪고 도망쳐온 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순이를 품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정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그 모진 세월을 혼자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한 분입니다. 제가 언니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지만 정의의 그 따뜻한 포옹에 10년 묵은 응어리가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정의의 품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정의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내 동생이라 참 좋다. 며칠 전 순이가 정의의 곁을 지켜준 것처럼 오늘 밤은 정의가 순이의 곁을 말없이 지켜주었습니다. 순이의 마음처럼 따뜻한 기운이 방 안에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정의였지만 정의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골까지 쫓기는 몸이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정희가 순이네 집에서 지낸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가끔 창밖의 달을 보며 먼 곳을 응시할 때면 정희의 눈동자 속에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마치 저 먼 곳에 두고 온 차가운 기억을 떠올리듯 정희의 표정은 순간순간 싸늘하게 변하곤 했습니다. 스르륵. 순이는 정희의 옷깃을 여며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운 여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싸늘한 늦가을 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등잔불을 할퀴었습니다. 순이는 문득 느껴지는 찬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순이의 옆에 누웠던 정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만 되면 정희는 쥐도 새도 모르게 방을 나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지요. 궁금함을 참지 못한 순이가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옆 커다란 고목 아래에서 정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간절히 두 손을 모은 채 무언가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대관절 누구를 위해 저토록 간절히 비는 것일까? 순이가 다가가려던 찰나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정희의 얼굴은 평소 순이 앞에서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서리발이 내린 듯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먼 곳을 응시하는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함께 누군가를 향한 깊은 원망과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지요.
순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이야, 이 깊은 밤에 여기서 무엇을 그리 빌고 있누? 바람이 이리 찬데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순이의 목소리에 정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다시 평소의 단정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온 정이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 때문에 깨셨나 보네요. 그냥 작은 소원을 빌고 있었어요. 순이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냐? 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나도 마음이 좋지 않어. 무슨 일이기에 밤마다 이리 가슴앓이를 하는 게요? 혹시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는 거요? 순이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시선을 돌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이 언니,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은 잘 압니다. 그저 지금처럼 언니 곁에 있는 정의로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다고들 하지요. 정의는 말을 마치고 서둘러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이는 홀로 남겨진 뒷마당에서 정화수 그릇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가 뭔가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의의 얼굴이 너무 서글퍼 보여서 더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수군대는 안악들의 말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순인의 이웃 복순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안악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인의 얹혀 사는 여편네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아? 저번에 보니까 옷 속에서 번쩍이는 비단 조각을 꺼내보며 울고 있더라고. 말투는 또 어떻고 평생 흙 한 번 안 묻혀본 양반집 교수 같단 말이지. 옆에 있던 안악이 걱정스러운 듯 거들었습니다. 에구, 그러면 순인에도 위험한 것 아니오? 요즘 관아에서 쫓는 대역죄인이 이 근방으로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라도 죄인을 숨겨줬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텐데 말이야. 복순이는 안악들의 말에 눈을 번뜩였습니다. 하긴 저 정의인가 뭔가 하는 여편네. 저거 보통 내기가 아니란 말이지. 말투며 자태며 저건 절대로 우리 같은 평민 출신이 아니요. 진짜 나라에서 찾는 그 포상금 걸린 죄인이라도 되면 순인에는 물론이고 우리 마을 전체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복순이는 이내 눈을 가늘게 뜨며 마을 어귀에 붙은 관아의 방을 떠올렸습니다. 복순이의 머릿속에는 순이에 대한 오랜 이웃으로서의 마음과 수상쩍은 정의에 대한 의심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난한 살림살이가 떠오르자 욕심이 앞서기 시작했지요. 복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포상금이 쌀이 몇 가만이라는데 그 돈이면 우리 영감 약값에 자식들 옷 한 벌은 해입힐 텐데. 그래, 이건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복순이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이네한테는 미안하지만 죄인을 품고 있다가 다 같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복순이의 눈에는 이미 고변의 대가로 받을 포상금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당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달려와 물동이 한쪽을 잡으려 하자 순이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희야, 이런 고된 일은 내가 할 테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 바람이 이리 찬데 가뜩이나 몸도 약한 내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정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순이의 갈라진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시립니다. 순이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왜 내 짐이니? 너는 내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10년 넘게 혼자 사겨온 내 사연을 누가 이리 귀 기울여 들어준 적이 있었더냐. 내 덕분에 내가 요즘은 사람답게 웃으며 살고 있단다. 그렇게 순이가 미소 지을 때였습니다. 화광, 거친 발길질에 살인문이 비명을 지르며 젖혀졌습니다. 서슬 퍼런 창을 든 포졸들과 포졸 행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포졸 행수가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수상한 여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밀고가 있었다. 어서 그 계집을 내놓아라. 순이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등 뒤에서 정희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본능적으로 정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포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순이가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엔 죄인 같은 거 없습니다.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포졸 행수가 비웃음을 흘리며 순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나동그러졌지만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 정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포졸 행수가 창끝을 순이의 얼굴 가까이 겨누며 위협했습니다. 이 계집이 어디서 감히 나라의 법을 어기려 드느냐? 저 뒤에 숨은 여편네는 누구냐? 어서 정체를 밝히지 못할까?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살아온 순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죽음보다 정의를 잃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순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동생이요. 10년 전 소식이 끊겼던 내 친동생이란 말이요. 잃어버렸던 내 동생이 나를 찾아 물어물어 그 험한 길을 왔는데 이제 또 누가 내 동생을 끌고 가겠다는 거요. 순이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포졸들은 저도 모르게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동생을 끌고 가야겠다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무슨 일을 당해도 늘 웃고만 넘기던 순이었습니다. 그런 순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크게 소리쳐 외친 순간이었습니다. 포졸 행수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포졸 행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희를 훑어보았습니다. 동생이라고? 만약 거짓말이라면 내년뿐만 아니라 방 안에 누워있는 내 시어머니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다시 묻겠다. 저 여자가 정말 내 동생이 맞느냐? 순이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이 아이는 내 소중한 혈육입니다. 순이는 등 뒤에서 자신을 꼭 붙들고 있는 정희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포졸 행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마당 구석의 장독대를 창으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장독이 박살나는 소리가 깜깜한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마당 밖에서는 복순이가 담장 너머로 눈을 치켜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복순이가 제 가슴을 팍팍 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착해 빠진 순이네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걸 보니 내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구먼. 돈에 눈이 멀어 마음씨 착한 순이를 힘들게 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복순이었습니다. 마당을 핥히고 간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박살난 장독대 파편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아 서늘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멀어지는 횃불 잔상을 멍하니 바라보던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묻은 치맛자락을 털어내며 곁에 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채 순이의 상처난 손등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정희가 목이 메어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순이 언니, 저 때문에 관아에 끌려가실 뻔했잖아요. 어쩌자고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들이 다시 오면 언니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아요. 순이는 정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엷게 웃어 보였습니다. 순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순이가 정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분하게 달랬습니다. 정희야, 내 손은 괜찮단다. 그저 장독 하나 깨진 것뿐인걸. 내 집 살인문 안에 들어온 너를 어찌 모른 척하겠니?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내 눈엔 그저 마음 둘 곳 없어 헤매다 찾아온 가여운 내 동생일 뿐이야. 그러니 미안해하지 말아라. 정희는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순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희가 순이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도 신분도 그 무엇도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가졌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도 저를 정말 사람으로 봐준 건 순이 언니가 처음이었어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포졸이 들이닥치고 사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소쩍소쩍 먼 곳에서 소쩍새 울음소리가 유독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그날따라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고 순이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일 약사발을 몇 번이고 깨끗이 닦아두었습니다. 정희의 손길에는 왠지 모를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초가집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순이와 순이네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눈으로 가슴으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문가에 서서 그런 정희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정희의 뒷모습에 순이의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조여왔지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오늘따라 왜 그리 쉬지도 않고 움직이니? 어서 들어와 쉬어라. 날 좀 풀리고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 같이 장터 나들이도 가고 뒷산에 꽃구경도 가기로 했잖니. 정희는 쥐고 있던 빗자루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이 앞에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참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이 언니, 이제 제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머물다가는 언니와 어머님께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을 것만 같아요. 저를 찾는 눈들이 이미 이 마을 앞까지 당도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있으면 이 집이 다시 풍비박산 날 거예요. 순이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와 겉옷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순이가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싶었다. 정이 내가 없는 이 쓸쓸한 집에서 내가 어찌 지내라고 벌써 가려 하니. 못 보낸다. 내가 절대 못 보내. 정희는 품 안에서 천에 꽁꽁 쌓인 낡고 빛바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순이의 거친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보석은 없었지만 그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은 귀물이었습니다. 정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당부했습니다. 언니, 이건 지금 제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징표이기도 하지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이 비녀가 서로를 알아보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하지만 순이는 정희의 손을 다시 밀어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정희, 내 몸 하나 무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귀한 물건은 나중에 내가 진짜 귀하게 될 때, 그때 다시 꺼내보거라. 험한 길 가는데 노잣돈이라도 못 챙겨줘서 미안할 뿐이다. 순이는 차마 정희의 얼굴을 더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희는 비녀를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잠잠해진 사이 까치발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순이의 베갯잎 안쪽 깊숙이 비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선 정희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 언니, 어머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든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정희는 두 여인이 잠든 집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꾸만 집 안쪽으로 눈길이 갔지만 정희는 애써 몸을 돌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그녀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떠 정희의 잠자리를 보았습니다. 정희가 머물던 자리는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덮던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어느새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텅 빈 방바닥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꽃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맘 편하게 나들이 한번 못했네. 그 험한 길을 가는데 밥이나 따뜻하게 한 그릇 먹여보낼걸. 내가 바보 같아서 동생 가는 길 배웅도 못했구나. 빨래를 하려던 순이는 묵직한 베갯잎의 감촉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베개 속을 뒤적이자 어젯밤 정희가 내밀었던 그 비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그 비녀를 집어들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마당으로 나와 살인문 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정희가 떠놓은 정화수 위로 낙엽 하나가 파문을 그리며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살인문 밖으로 이어진 정희의 발자국은 이미 짙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순이는 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살아만 있거라.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겠지.
장터에는 정과는 다른 묘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바느질감을 챙겨 장터에 나갔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잔뜩 흥분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들었나? 궁 밖으로 쫓겨나셨던 왕비마마께서 다시 복위하셨다네. 간신배들이 다 잡혀가고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혔어. 곧 마마를 모시는 행렬이 이 근처를 지날지도 모른다더군. 순이는 그 소문을 무심코 흘려들으며 발길을 옮겼습니다. 산길 아래에 있는 초가집 마당으로 순이가 들어섰습니다. 순이의 눈길이 정이가 머물던 방 문고리에 잠시 머물다 떨어졌습니다. 순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왕비마마도 다시 돌아오셨다는데 정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찬밥이나 얻어먹고 있는 건지. 그저 어디서든 몸 건강히 무탈하게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늘을 올려다본 순이가 살포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이 그 아이와 내가 정말로 정이 많이 들었었구나. 며칠 뒤 유난히 햇살이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부터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의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받은 화려한 비단 가마와 오색 깃발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인의 낡은 살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웃 복순이가 순인의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이네, 순이네 얼른 나와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궐 가마가 왜 이 집 앞에 멈춘 거요? 얼른 좀 나와봐. 순이는 화들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군사와 상궁이 길을 열고 금빛으로 수놓아진 가마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고운 연분홍빛 비단옷을 입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눈으로 그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이야? 살아있었구나. 아니, 내가 어찌 이런 차림으로. 이게 꿈은 아닌 거지. 상궁들을 거느리고 다가온 여인은 바로 정이었습니다. 정이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덥석 순이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순이 언니, 3달 동안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소. 순이 언니라 부르며 보낸 그 시간이 내 평생 가장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즉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사라졌을 목숨이었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이는 순이의 손에 들린 낡은 비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이가 곁에 선 상궁과 포졸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보아라. 이곳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준 은인의 집이다. 앞으로 누구든 이 문턱을 넘을 때는 예우를 다하고 이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내 엄히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라. 그날 이후 순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금은 보화를 바라지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텃밭을 일구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순이의 집 앞에는 정이가 보내준 든든한 호위병들이 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순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도 미안한 마음에 매일같이 먹을 것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밤이 되면 문가를 서성이다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돌아섰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는 정희가 떠놓았던 정화수 대신 정희가 보내준 귀한 매화나무가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밤하늘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거기서도 여기처럼 편히 잘 자고 있니? 내가 언제든 쉬러 올 수 있게 문은 늘 열어두었단다. 부디 그 무거운 자리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춥지 말거라. 바람 끝에 매화꽃잎이 팔랑팔랑 날려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 만나 그 무엇보다 귀한 마음의 정을 나눈 순이와 정희의 작은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잘 보셨나요? 억울한 날들을 견디고 다시 찾은 이 따뜻한 재회가 우리 나무님들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혹시 나무님들도 순이와 정희 같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언제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나무님들의 인연 이야기를 듣고 싶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